안녕하십니까. 충세교회가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세사와 중세교회, 유럽이 아니고 제가 잘못 썼네요. 중세교회, 그리고 소제목으로는 새로운 문명의 이식입니다. 중세 유럽 첫 500년간 민족들이 이동하면서 유럽이 형성되었습니다. 물론 유럽은 그 이전부터 존재했고요. 그럼에도 4세기 무렵부터 유럽 세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때 새로운 문명과 민족이 유럽의 토양에 이식되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새로운 문명이란 헬라 문명이 아니다. 유럽에 이식된 새로운 문명은 그리스도교를 토대로 자라났습니다. 고대 세계와 유럽의 구별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즉 이민족의 이동입니다. 지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린 대로 흔히 게르만 민족이라 불리는 발트에 연한 민족들은 수렵과 목축으로 살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평화기가 오래 지속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목축이나 경작에 필요한 땅이 부족해지자 이들이 비옥한 지역을 찾아 조금씩 내려와야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지만 이번에 남한은 대규모로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쫓겨왔기 때문이었습니다. 4세기 말 훈족의 침입으로 북방연안의 이민족들이 남하하게 됩니다. 흔히 흉노족이라 알려진 아시아 계통의 민족이 서유럽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 로마까지 침입한 훈족은 100년 가까이 로마를 종속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훈족 지도자 아틸라와 담판을 지어 로마의 파괴를 막은 사람은 교황 네오 1세였습니다. 훈족에 맞선 사람이 황제가 아니라 교황이라는 점은 서로마 지역에서 교회가 제국을 대신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훈족의 침입이 고대 로마 세계를 무너뜨렸고 세계사의 지형도를 바꿔 놓았습니다. 이민족 중심으로 유럽은 형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훈족을 피해 남하한 여러 민족이 서유럽 각지로 흩어지고 일부가 로마를 침략함으로써 결국 로마는 멸망하게 됩니다. 프랑크족, 앵글로 섹슨족, 고트족, 반달족, 랑고바르도족 등이 현재 유럽 지역으로 남하하여 정착하거나 이동 중에 멸망한 민족들입니다. 이들 민족이 유럽 문명의 핵을 이루었습니다. 중세 유럽은 이런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고 고대 문명과는 구성 요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남긴 법률과 제도, 그리스도교 정신과 게르만 전통이 맞물려 새로운 문화를 형성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한 헬라 문명 속에 기독교가 전파된 거죠. 근데 중세는 여기 또
로마가 남긴 법률제도, 로마의 법률 제도, 기독교의 정신, 그 다음에 게르만의 쪽의 문화,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혼합해서 되면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이 이렇게 침입해옴으로써 전혀 다른 어떠한 문화가 형성되었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열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건들이 만든 유럽 개념과 봉건제. 들이 만든 유럽 개념과 봉건제, 유럽 봉건제. 중세 가톨릭 교회는 유럽이라는 개념을 그리스도교 문화와 동일시하였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유럽과 기독교 문화를 동일시했다. 네. 이게 뭐냐면 가톨릭의 관점. 그리스도교 문화를 함께 상속받은 그리스 정교 문화권은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문화를 함께 물려받은 이 말하자면 로마 가톨릭 그리고 저쪽 그리스 정교회가 있는데, 그러나 유럽이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 말하자면 그리스 정교회 이가 포함이 되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문화권이 떨어져 나간 것이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 그러니까 여기 가톨릭이 유럽과 기독교 문화를 동일시했다고 했을 때에 이 기독교 문화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로마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나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여기서 제외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6세기의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는 로마 교황을 수장으로 하는 지역으로 유럽을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라고 하는 개념, 유럽이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 이 그레고리우스 1세, 이 아주 그 유명한 교황인데요. 이 그레고리우스 1세는 유럽은 어디까지인가? 유럽은
로마 교황을 수장으로 하는 지역. 로마 교황을 수장으로 하는 지역으로 북한에서 유럽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유럽이라는 개념을 만드는 중요한 사건은 8세기 초반 일어나게 되는데요. 프랑크 왕국 군주 카룰루스 마르텔루스는 732년에 트루프아티의 전투에서 이슬람 군대를 격파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슬람군은 유럽에 들어오지 못하고 알프스와 피레네 산맥에서 저지를 당합니다. 카룰루스는 자신의 군대를 유럽 공동체 군대라고 명명했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지속적으로 팽창하자 처음에 제외되었던 동방 정교권도 유럽의 관념에 편입되게 됩니다. 유럽과 그리스도교를 거의 동일시하는 정체성이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유럽은 곧 유럽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역은 사회는 기독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 예로 터키는 동방 정교의 중요한 도시이자 제2의 로마로 건설된 콘스탄티노플을 품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유럽에 연해 있지만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절대 다수가 무슬림인 터키는 지리적, 문화적으로 그리도 공화국 유럽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로마 문명과 게르만 전통이 합쳐진 중세 유럽 사회를 지탱한 두 기둥은 그리스도교와 봉건제이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어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로마 문명과 게르만 문화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중세 유럽 사회. 이 중세 유럽 사회를 지탱한 두 개의 기둥이 있었다. 두 개의 기둥. 쓰는데 하나는 그리스도교, 하나는 봉건제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봉건제와 그리스도교가 중세 유럽 사회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었다는 것입니다. 봉건제는 게르만 민족 전통인 종사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봉건제는 게르만족으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전파됐다고 할까요? 봉건제는 게르만 족의 종사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 뿌리를 둠. 게르만 종사들은 주군과 계약을 맺어 군역을 제공하고 주군은 전쟁을 하고 얻은 결과물을 분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르만 종사들은 주군과 계약을 맺고 이 사람들은 어떤 군역을 제공하고 주군들은 전리품을 나누어 줍니다.
고대 로마에서도 군주가 가신에게 경작할 땅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군역 의무를 부과하는 은대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두 제도가 결합하여 유럽 봉건제를 형성하였습니다. 중세사가 조르주 뒤비는 기도하는 사제, 전투하는 기사, 일하는 농노의 새 위계가 봉건제를 지탱하는 상상의 체계라고 말했습니다. 설명했습니다. 이 중세 사회에 어떤 중요한 그런 신분들 중요한 기도하는 사제, 그 다음에 전투하는 기사, 일하는 농노, 이 세 계급이 중세사회의 아주 중요한 그런 봉건제를 지탱하는 체계였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제, 전투하는 기사, 일하는 농노. 자, 그 다음에 영주와 기사, 농노 계급이 군역 및 토지 전대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영주가 소유하는 장원을 통한 자급자족 경제는 이 봉건제를 작동시키는 기본 경제 체제이다. 장원 제도. 제도 있고요. 이 장원을 통해서 자급자족, 경제 체계가 봉건 제도를 중세 원제를 이끌어가는 경제 제도였다. 장원 제도. 그러니까 어떠한 이 영주들이 소유하는 장원 안에서 자급자족이 일어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자급자족의 경제는 여기도 장원 A, B, C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자급자족이 일어났고 여기도 자급자족이 일어나고 여기도 자급자족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자급자족하는 경제가 중세 봉건제를 이끌어가는 경제 제도였다는 것이죠. 장원을 소유한 영주들이 상위 영주에게 각각 같은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여 사회가 돌아가는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한다. 중세 국왕이나 제후들은 이 봉건 사회에서 상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위에 국왕, 제후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네.
자, 주종계약을 기반으로 공건제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 예가 잉글랜드 존왕과 귀족 대표 간에 체결한 대헌작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자, 중요한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죠. 영국 존왕과 또 그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라고도 하죠. 이 내용은 존왕은 왕위에 오를 무렵 유럽 대륙 전체에서 넓은 영토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지왕이라는 오명을 남길 만큼 모든 영토 분쟁에서 패배합니다. 영토 회복에 대한 집착은 무리한 군역과 세금을 요구하였고 귀족 세력과 성직자들의 반발을 사게 됩니다. 대립 끝에 존왕과 귀족 대표들 사이에 체결된 것이 대헌장입니다. 그 존왕이 상속받은 땅을 1차 군역과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자. 여기에 반발해서 존왕과 귀족들 사이에 체결한 조약, 계약이 대헌장이다 하는 거죠. 1215년 6월 15일 잉글랜드 왕국은 존왕에게 실망한 귀족들이 국민을 등에 업고 국왕 존을 협박해 얻어낸 일종의 계약서로 국왕과 귀족 연합제 간의 단순한 서약서에 불과한 문건이다. 그러나 세계 정치사에서 엄청난 위상을 지닌 문서이기도 하다.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화석과도 같은 존재이다 하는 겁니다. 대강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는 더 자유롭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왕의 명령만으로 전쟁 협력금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거둘 수 없다. 런던과 다른 자유시들은 자체적으로 관세를 정한다. 왕은 따로 정해진 사안에 대해서만 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잉글랜드의 자유인은 법이나 재판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유, 생명, 재산을 침해받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마그나 카르타에서는 귀족만이 아닌 자유인들에게도 권리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마그나 카르타는 귀족들과 런던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 체결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자유민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업을 통해 발전하던 도시 시민계층에게만 인정됐고
당시 잉글랜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한 농노는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만민을 위한 계약이라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밖에 여성의 상속권 인정과 강제로 재혼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등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한 조항도 몇몇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 유럽이 교황 지배에 시되었다는 것은 유럽 군주 제후 세력들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교황이 최상의 군주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교황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한 기간은 불과 200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런 지에 있다 하더라도 교황은 프랑스 국왕과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사이에서 끝없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중세 끝자락의 종교개혁은 이 위태로운 교황시대가 제도적으로 종료됐다는 선언이기도 하였습니다. 중세 지배 세력은 권력을 한 손에 쥔 중앙집권적 통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중앙집권적 왕권 강화는 국민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한 15세기, 16세기부터입니다. 봉건제도의 장원제도는 전투와 경계라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군대체제와 유사하고요. 군대는 피라미드 질서로 이루어졌습니다. 4단 정도의 일정 규모 병력을 보유하는 것은 독자적 사법권까지 지닌 작은 국가였습니다. 봉건위기에서 국왕은 가장 상위에 있지만 병사동원이 가능한 귀족이나 기사 계급에 의해 언제든 권력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견고해 보이나 허약한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그 허술한 틈새는 가문 간의 정략 결혼 등 혈연관계 형성으로 보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각각의 죽음과 봉신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수많은 장원들과 그 장원의 영주들을 지배하는 상위 군주들의 존재가 유럽 중세의 기본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각각의 영주들이 다스리는 장원이 존재합니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위에 정점에는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습니다. 군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세력이 막강한 영주나 제후가 있다면 언제나 이 왕권은 이들에 의해서 불안하게 흔들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영주와 혼인관계로 혼인관계 형성해서 그것을 보완했고 또 안전을 도모했다는 겁니다. 중세 농노 계급이 군대 체제와 유사한 점이 또 하나 있다. 자신이 속한 장원을 넘어 이동할 자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급자족이 기본인 장원 경제 체제에서는 장원과 장원을 잇는 교통로나 무역이 가능한 공간의 도시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한 대로 자급자족이 돼요. 이 안에서 자급자족이 되니까 서로 교류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도로도 무슨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발달할
그런 발달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세 유럽을 형성한 그리스도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중세인들을 하나로 묶어준 최상의 가치는 종교였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개별 국가 국민이라는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충실한 일원이란 고백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이렇게 여러 나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가 있고 B라는 나라가 있고 C라는 나라가 있고 D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 국민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가질 때 나는 A 국민이다, A 국민이다, B 국민이다, C 국민이다, D 국민이다는 그런 국민의 개념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느 나라에 속한 국민이 아니라, 그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개념,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잉글랜드인, 독일인, 스코틀랜드인, 프랑스인 등 민족을 기반으로 한 정체성 개념은 중세에서 꽤 오랜 기간 희박했다. 희박했고 그리스도인. 제롬의 라틴어 성경 번역이 중세 그리스도교의 정체성 형성에 핵심 역할을 했다면 중세 말 잉글랜드, 체코, 독일에서의 자국어 성경 번역은 근대 국민국가의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개별 국가 속에서 독자적인 민족의식이 자라났는데 라틴어가 속한 로망서군을 기반으로 한 지역이 아닌 게르만어족 지역에서 성경 번역이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가톨릭 교회와 분리된 프로테스탄트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흥미롭다. 언어와 민족의식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낼 정도로 밀접합니다. 중세가 형성될 때 그리스도교는 단순히 종교의 역할을 넘어서서 사회 전반을 이어주고 작동시키는 기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민족의 침입으로 로마 제국의 행정체제가 무너졌을 때 그리스도교가 그 체제를 고스란히 계승을 합니다. 유럽에서 교회는 공적 행정 조직이었습니다. 게르마니에서 로마가 멸망하자 그 공백을 메꾸는 역할을 그리스도교가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교회는 공적 행정 조직이었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 기관이 아니라 행정 조직까지 겸하였다 하는 거죠. 겸하였다. 출생부터 죽음까지 교회가 관리, 그러니까 호적을
교회가 관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조직이나 마찬가지였다. 교회와 그 핵심 구성원인 사제와 수도사가 중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은 자연스러웠다.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로마의 어떤 행정의 공백을 교회가 대신, 그러니까 사제나 수도사가 하는 행정 요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사회 유동성이 거의 무시된 봉건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사회적 경계를 넘어 활동했던 세력이 수도사였고 사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봉건제 속에서, 장원제 속에서 서로 교류가 없어요. 이동이 없어요. 요 안에서만 정체된 거죠. 정체됐는데, 그러나 이 사이를 자유롭게 왕래한 이들은 누구냐? 사제나 수도사들이었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중세사회의 유일한 지식인 식자 계급이었습니다. 국가기관의 공직자들은 대부분 성직자들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가 행정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사제나 수도사들은 공공기관의 행정 요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봉건제와 교회 중심의 구조는 그 자체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교류를 통한 새로운 문명이나 지식을 얻고 교육하는 경제활동이 매우 제한된 구조였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유럽이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각성한 계기는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다. 십자군 원정의 큰 의미 중 하나는 알프스 이북 유럽이 중세 형성 이래 최초로 유럽 대륙을 벗어나 타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원정의 출발점은 종교적 열정이었지만 그들이 경험한 이슬람은 유럽보다 앞선 문화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봉건제 제도에서 어떤 폐쇄적이었죠. 폐쇄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동이 없었고 왕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문명이나 다른 세계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죠. 무지. 그런데 이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슬람과의 전쟁, 십자군 그래서 이슬람과의 전쟁.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그 오랫동안 갇혀있던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어떤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11세기 십자군 원정으로 이슬람 문명을 접하기 전까지 유럽 대부분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동쪽, 남쪽, 북쪽이 이슬람 세력에 포위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중해 제해권은 이슬람 세력이 장악했고요. 교황이 있는 이탈리아, 로마는 알프스 이북 유럽 지역보다 동로마 제국과 교역을 하기 원하는 위치였습니다. 16세기 대서양 항로가 개척되어 신대륙과 연결되기 전까지 유럽은 내륙에 고립되었고 제한적 교역과 무역만 가능했습니다. 중세가 어둠을 벗고 독자적인 문명을 만들어냈다고 평가받는 장기는 모두 외부 문명과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문명은 충돌하면서 파괴되기도 하지만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문명이 기름한 문명과 그 기독교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듯이 이슬람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만나서 또 충돌도 있지만 서로 보완하고 그런 받아들이는 것도 있었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제독교회와 세속 권력의 갈등. 제도교회와 세속 권력의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이런 어떤 갈등은? 중서 유럽은 국가제도와 교회제도라는 두 가지 필수적인 제도에 성립되었습니다. 그렇죠? 국가제도. 아까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도교 문화 위에 세워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제도와 기독교 제도에 이렇게 두 기둥이 있죠. 국가, 종교 이렇게 두 기둥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거기서 힘겨루기가 있을 수 있고 갈등과 알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 5대 교구 중 하나였던 로마 교회는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를 거치면서 다른 교회에 앞서는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로마 주교가 전 세계를 관할하는 교황제 발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또 알렉산드리 안디옥, 예루살렘, 로마 5대 교구죠. 5대 교구에 있었는데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를 거치면서 다른 교회 앞서는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로마 교회는 특별한 지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는 로마주의가 전 세계를 관할하는 교황제 발전의 기초가 되고요. 로마 교회는 라틴 유럽 지역에 있고 나머지 네 교회는 황제가 수장이었던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제국 지역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비잔틴 제국, 황제 아래 있었다. 있었고 여기는 로마 교황 하에 있었다. (476년) 소로마 제국의 멸망과 그 제국의 행정적 유산을 이어가게 된 로마 주교는 비잔틴 제국 황제와 끝없는 힘겨루기를 해야 했다. 1054년 동서교회가 정치적 신학적 문제로 분열되기 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로마 주교는 유럽을 대표하여 비잔틴 제국을 상대했다. 이 비잔틴 제국을 통치하는 황제와
로마의 교황의 사이에서 그 알력이 존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세 유럽 형성의 또 하나 핵심적인 역할을 한 프랑크족은 현대 프랑스인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카톨릭의 장로로 불리고 있습니다. 교황은 로마에 있었지만 신학의 발전은 프랑스 파리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카톨릭의 장로. 지금 프랑스는 그 카톨릭의 장로로 불렸는데 왜 그랬냐면 교황 로마에 있었지만 신학의 발전은 프랑스 파리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프랑스는 카톨릭교에서 로마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갖게 되는데 이는 여러 이민족 중 가장 먼저 카톨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랑크족은 491년 중반 이규도 왕 클로비스가 카톨릭으로 개종하면서 로마와 긴밀히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프랑스가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연결된 첫 지점입니다. 두 번째는 트루프아티아의 전투에서 이슬람 군대를 격퇴시킨 사건입니다. 이 전투에서 패했다면 유럽은 이슬람화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랑크 왕국이 유럽에서 지속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들은 짧은 거리를 이동해 안정적으로 정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반도에서 게르만이 대이동이 있을 때 프랑크족은 그 이동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 그런 하나의 주장이고요. 또 아리우스파를 받아들인 이민족들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사이의 갈등을 겪어야 했지만 프랑크 왕국은 갈등이 적었습니다. 프랑스 볼지방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라틴 문화를 흡수했기 때문에 쉽게 라틴 문화와 일체감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트루프아티 전투에서 승리한 카룰루스 마르텔루스의 아들 피피는 쿠데타로 메로빙고 왕조를 무너뜨리고 프랑크 왕국을 차지합니다. 그는 쿠데타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교황 자카리아스로부터 세례와 축성을 받게 됩니다. 교황 스테파노스 2세는 이탈리아 측의 랑고바르드 족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피피는 랑고바르드 쪽을 내쫓고 이탈리아 땅을 되찾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751년 랑고바르드 족과의 리벤나 전투에서 이긴 피피는 영토를 교황에게 기증을 합니다. 이 기증의 함의는 교황이 단순히 종교적 지도자가 아니라 영토를 보유한 세속 군주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날은 800년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이날 교황 레오 3세는 피피의 아들 카를로스 마그누스에게 소로마 제국 황제직을 수여합니다. 476년 소로마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이 카를로스에게 황제의 관을 씌웠다는 것은 비잔틴 제국 즉 동로마와는 달리 서로마만의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교황과 프랑크 왕조와의 협력 관계가 본격화되는데 하지만 카를로스 마그누스 사후에 프랑크 왕국은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843년 베르딘 조약으로 왕국은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로 분리되고
870년 메르센 조약으로는 동프랑크, 서프랑크로 나뉘게 됩니다. 동프랑크는 독일로, 서프랑크는 프랑스로 발전하여 중세 내내 교황권을 견제하면서 세력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교황과 유럽 군주의 관계에서 또 하나의 역사적 이정표는 962년 2월 교황 요한 7세가 로마에 온 독일 왕 오토 1세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세운 것입니다. 당시 교황 요한 7세는 교황의 관할 영토인 교황령을 둘러싼 분쟁에 휩싸인 상태였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교황은 오토 1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오토는 요한 7세를 교황이자 로마 통치자로 인정하고 교황의 보호자를 자처하게 됩니다. 이에 교황은 오토를 황제로 세웁니다. 대관을 마친 황제는 요한 7세에게 요청하여 마그데부르크 대주교직과 메르데부르크 주교직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튿날 황제는 오토의 특권이라는 조약을 교황과 체결하게 되고, 이 조약에는 피핀의 기증을 재확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의 독자적 교황 선출권을 인정했지만 선출된 교황은 황제에게 서약한 후에만 취임식을 가지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교황령의 통치자로서 교황의 세속적 권한을 인정하고 교황 선출권이 교회에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은 교회 독립성을 약속한 것이지만 교황 선출을 인정할 권리는 황제가 가져간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라는 종교가 정신적 구심점이었음은 분명하지만 제독교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교를 공인한 이후 교회 문제의 주도권은 황제가 가졌습니다. 곧 의회를 소집하고 사회를 보고 결론을 내리도록 압박한 것도 황제였습니다. 추기경단이 교황을 선출한 것은 11세기 중반 이후이고, 콘클라베라고 불리는 현재 교황 선출 절차가 자리 잡은 것도 13세기 중반의 일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오랜 기간 교황 선출이 세속 군주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